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올 한 해 주식과 금값은 정말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비트코인은 초라해졌고 원화 가치도 연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죠. 내년은 어떨까요? 글로벌 경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경제현장 오늘은 내년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주요 자산 가격을 차례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글로벌 경제 동향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올해 투자자들 상당히 격동의 한 해를 보냈는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었고요. 비트코인은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초라하게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내년은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 내년 전망에 앞서서 올 한 해 경제를 보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또 하나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항상 미국의 역할이 크고 미국 대통령 역할이 크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심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관세 말씀하셨는데 아마 4월 2일이었나요?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했고 그때 우연히 그때 CNN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아마 조만간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그 얼굴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어떤 대통령이 어떤 개혁이든 뭐를 하면서 앞으로 이 날이 8월 15일보다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래도 미국에서는 많은 그 지지자들이 좋아했고요. 근데 그게 무슨 해방의 날이라는 참 표현도 지나고 보면 참 우스워요. 그게 왜 해방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전엔 해방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길게 보면 1944년에 브레튼 우즈를 하면서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끌어왔고 어떻게 보면 금융적으로 지배했는데 그게 지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도와줬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갔다라는 그런 레토릭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당했다. 그러니까 리프트업 영어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뜯기고 살았다. 그게 이제 무역 적자를 말하는 건데 사실 그 전까지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작년 재작년은 미국만 잘 나간다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잘 나가던 그 미국 예외주의 소위 말하는 그게 4월 초까지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 날 관세 태풍이 오면서 사실 굉장히 큰 혼란이 왔고요. 근데 그 혼란이 결국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혼란이 적게 왔고 그게 트럼프가 계산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예상보다는 관세 태풍을 전 세계가 잘 뚫고 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관세 태풍의 영향이 충격이 적었다. 무역 규모라든지 또는 주요국에 미치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자본시장의 영향이 걱정했던 것만큼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 깨지는 건데 그런 충격 그거는 걱정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1930년대 29년 그때의 관세를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대공황 같은 게 이번에도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 예상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줬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게 물론 우리나라는 또 더 특수한 성이 있어서 주시장이 엄청나게 잘 됐지만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극복을 잘 해나갔는데 이게 그 영향이 누적적으로 혹시 내년에 나타나지 않을까? 물가라든지 이런 게 좀 걱정을 합니다만 지금 봐서는 또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잘 견뎌나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사실 관세 전쟁 터트릴 때는 모든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이 중국과 미국이 싸우려고 그런다. G2의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중국과도 일단 봉합을 한 채로 잘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게 내년에 어떨지 전쟁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갈지 참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사실 가장 큰 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터지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두 나라가 그래도 서로 말로는 굉장히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만 예. 현실에서는 또 만나서 악수하고 타협하고 이런 방식을 최소한 아직까지는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예. 제가 앞에서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관세가 인플레로 나타나서 내년, 후년에 인플레가 나온다면 예.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을 지금처럼 여유 있게 가져갈 수는 없을 테고요. 네. 네. 그러면 이자율을 올리는 과정에서 아직은 그래도 서로 웬만큼 경제가 괜찮으니까 예. 그래도 양보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양보할 여지가 없어지면 네. 그때는 그 말씀하신 미중 간의 예. 큰 싸움이 날 아직은 안 싸우는 게 서로 이익이 돼서 네. 안 싸우고 잘 버티는데 그게 뭐 싸움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네. 이제 미국은 이제 첨단 수출 기술과 제품 대중 수출 규제를 여전히 하고 중국은 히토리라는 막강한 무기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중국을 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중국은 잘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바위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누가 이긴 거야? 따져보니까 미국이 협박을 하고 미국이 물러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럴지 좀 어떨까요? 미국의 국내 정치와 관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년 11월 달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이겠죠. 중간 선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그 물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 물가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거기서 만약에 여론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 또 외부와의 갈등이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본격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러네요. 결국은 그 국내 레토릭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어느 정치인이나. 그런 상황이 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물가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긴 것도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졌는데 만약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그 물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힌다면 그걸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대외 관계도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게 이제 급선무가 되겠네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결국은 2년 전보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했던 전략 그대로 민주당 후보들은 트럼프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내년 한 해 글로벌 전체로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올해보다 성장률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선진국, 신흥국, 뭐 중국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안 좋아졌는데요. 그건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미국의 그 관세 전쟁 영향이 가장 클 테고요. 관세 전쟁의 영향이 사실 4월하고 여름까지만 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안 좋고 내년은 조금 회복되겠지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관세에 대한 전쟁의 영향이 그나마 약간은 완화되면서 미중 간에 서로 양보하면서 올해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건 줄어들었고 그래서 올해가 나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리바운드하는 또 그런 기저효과는 조금 줄이고 해서 결국은 뭐 올해가 내년보다 내년이 2026년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관세 때문에 조금 그 관세된 피해가 미리 올까, 조금 천천히 내년에 올까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장률 수치로만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6년이 올해보다 조금 낮은 듯하지만 올해가 예상보다 덜 나빠졌으니까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안 좋지만 만약에 올해도 6월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아진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나아지는 것만 때문에 내년은 기저효과가 빠지니까 조금 안 좋아져서 올해 내년 뭐 비슷한. 근데 올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예상입니다.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눠 본다면 어느 지역이 그래도 조금 덜 나빠진대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컨토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향을 받는 거는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다 IMF에서 평가하기로는 비슷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진국, 신흥국 모두 올해 많이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덜 안 좋아진다라는 예상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늘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이제 중국을 또 따로 떼서 우리가 보는데 중국은 이제 5% 안팎의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뭐 경기 부양축도 세우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뭐 회복세가
뭔가 좀 내수도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좀 내년에도 계속될까요, 중국은? 네, 중국도 트럼프 영향도 있지만 예. 그걸 또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예. 미국 이외의 나라들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요? 네, 이외의 나라에. 물론 중국도 과거에 그런 뭐 아주 그 높은 성장률을 예. 부과하지는 못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하는 수출품들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예. 네, 그런 소비재 수출품이니까요. 그게 모두 가능합니다. 가격을 조금 덜 받아서 문제인 거지 하지만요. 네. 미국 이외에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 네. 여전히 그런 무역 쪽으로. 흑자를 좀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나라들에서는 미국으로 갈 게 자기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중국 물품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그 영향을 줄이느냐가 좀 최대 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너무 좋겠죠. 소비자들은 싼 게 좋지만, 들어오니까. 싼게 생산자들은 들어오니까. 예. 뭐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예. 또 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 그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 이제 부정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김진일 교수께 보시기에 가장 큰 리스크다. 이게 위험 요인이다. 이게 좀 문제가 잘못되면 세계 경제를 조금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건 뭐가 있을까요? 관세 쪽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과연 미국과 중국 그 G2 간의 갈등이 지금처럼 잘 봉합될 것인가? 봉합될 것인가? 예. 아니면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네. 그 걱정이 이제 그 미국 중간 선거와 관련돼서 그 선거 과정에서 될 수 있고요. 예. 또 그러다 보면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각 나라들마다 인플레이션으로 다르게 생겼을 때, 그럼 지금 이게 서로 분석이 어려운 게 아직은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요. 근데 각 나라마다 무역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실험을 거의 100년 만에 실험을 인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라갈지에 대한 예상은 아직은 아무도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인플레가 달라지고 통화 정책이 서로 어긋나는 어떤 나라는 올라가고 각자 도생을 어떤 해야 되는 상황. 각자 도생을 하는 예.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뭐 대분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대분기. 네. 그렇게 그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그러니까 전 얘기예요? 세계가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 하는 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국가 간 사이에선 차이가 없거든요. 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그걸 글로벌 위기라고 부르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자를 다 내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그렇게 힘들지만 전 세계 통화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좀 나은데 그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환율에 있어서 아주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변동성도 클 거고요. 클 거고요. G2 갈등 봉합 문제,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각국의 중앙은행의 각자 도생, 다른 대응 문제, 또 그리고 뭐가 리스크가 있을까요? 뭐 그건 이제 약간 좀 짧게 보는 거고 좀 길게 본다면 결국은 재정 정책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쌓이고 있는 부채, 뭐 미국 물론이고요. 그 관세 정책도 사실은 그 빚을 좀 갚으려고 하는 과정이고 다른 나라 유럽, 일본 그랬고 우리나라 뭐 각각의 나라들이 다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빚에 대한 미래의 사람들의 예상이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그 이자율이 당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금융의 불안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과 맞물려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AI 버블, 그럼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상당 부분은 버블이 있지만 또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진짜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부분이 터져서 어떤 식으로 금융에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다시 그 금융 불안정, 금융 안정과 관련돼서 큰 이슈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미국이 이제 지니어스법을 만들어서 뭔가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한다고 하긴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나라에서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요. 사실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만들면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그는 결국 그거는 이제 미국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불허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랑 엮여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물론 비즈니스맨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금융 안정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도 역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런 그 디자인, 그 흔히 파이낸셜 플러밍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플러밍이 집에 있는 뭐 파이프, 그러니까 물 들어오는 거, 배관 고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굉장히 미케니컬하지만 처음 한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근데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도 해놓으면 이게 어디 가서 흐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걸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책 당국자의 역할은 여전히 오히려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미지의 세계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재정, 국가가 나라 빚을 줄이려고 한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못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금리도 많이 달라질 거니까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최근에 미국 경제 동향을 설명할 때 가끔 사용되는 용어가 K자형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말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고소득층, 저소득층 간의 이 회복 속도가 다르다 해서 그때 썼는데 왜 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K자형 경제라는 게. 코로나 때 그게 나온 이유는 그 전에 U자형, 뭐 L자형, V자형 이러면 전부 다 한 줄이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가 그냥 한 줄로 다 균일하게 움직인다는 게 가정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U자형으로 움직인다.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여러 측면을 봤더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그 약간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보니까 같이 움직이질 않더라. 서로 갈라지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갈라지니까 영어 스펠링 중에서 가장 갈라진 게 이제 대문자 K. 이렇게 벌어진다. 대문자 K가 벌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문자 K를 넣어서 K자형 경제라고 그 당시에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왜 그래 다시 또 이런 말이 계속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를 보니까 미국 경제라는 게 소비가 거의 70%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소비가 중요한 나라인데 소비가 최근에 보면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고 돌아오는데 안에서 힘든 사람들은 소비가 안 돌아오는 그러한 그 데이터의 그 현상이 아주 많이 보이고요. 과거엔 그게 식이 많지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를 가져온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소득은 양극화되고 소비는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 경제에 끌어당기는,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다시 K자형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K자형이 나오는 건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고 이 K자형에서 나오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어느 나라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올해는 또 한때 그 에브리싱 랠리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정말 회자됐습니다. 주식, 금,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주식 시장은 물론 미국은 한 S&P 500 기준으로 16%, 7% 정도이니까 우리보다는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이 상승 동력이 뭐 무슨 돈의 힘입니까? 이게 뭐라고 봐야 되죠? 결국은 돈이 도는 거죠. 돈이 과거보다 빨리, 그러니까 많이 풀렸거나 같이 풀린 돈이 빨리 돌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길게 보면 코로나 때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잠겨서 돌지 않아서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던 것이 2022년 이제 여름 되면서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가 생겨서 그래서 인플레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줄어들겠지 하다가 이제 전 세계가 다 틀렸죠. 연준도 틀리고 다 틀려서 인플레가 하다 보니까 미국 9%까지 올라가서 이자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주춤했는데 그리고 인플레가 잡히고 이자를 지금 내려오는 단계에 있으니까 다시 또 그 유동성이 이제 다시 돌기 스물 다시 올라오고 돌아다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에브리띵 랠리가 아니라 어떤 것은 랠리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좀 떨어지거나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간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데 전부 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워낙 유동성이 많이 퍼져서 빨리 돌아가면서 모든
부분에 네.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니까요. 네, 네. 결국은 유동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 자본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그 변수라든지 환경은 어떨까요? 내년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 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관세 전쟁의 여파, 하는 분위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영향은 각 나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건데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관세 전쟁.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길지도 아직은 모르지만 예. 관세의 영향을 과연 그 인류가 어떤 식으로 담아내는가 네. 하는 게 인플레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증시로 조금 좁혀본다면 자본시장으로 결국은 뉴욕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물론 우리 시장이 뉴욕 증시가 훨씬 좋았습니다만 내년에 뉴욕 증시 영향을 우리가 환경을 좀 전망한다면 어떤 변수들이 있고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내년 1년을 놓고 본다면 결국은 늦은 봄에 있는 연준 의장의 뭐 교체. 내년 5월이죠. 네, 파월 네, 의장. 네. 내년 5월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연임될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봐도 그렇죠. 네, 후임들이 다 얘기 다 되니까. 네, 후임들 얘기가 좀 물론 왔다 갔다 네. 하는데 크리스 한 분, 케빈 두 분, 그 세 분 사이에 확률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직 한 명으로 딱 좁혀지진 않은 모양이죠.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 미국은 베팅을 하니까 그 도박 사이트에 가 보면 확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두 명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발표 날 때까지는 뭐 모든 인사가 그렇지만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임명 그리고 임명이 되면 지명이 되고 노미네이트가 되고 상원에서 인준 컨퍼메이션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문회를 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내년에 시장을 예측할 것 같습니다. 내년 그래요? 초면은 아마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초 휴가 시즌 지나고 나면 아마 상원에서는 청문회 준비를 할 테고요. 그 상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가지고 아마 미국 시장은 내년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올해는 연준이 3차례 연속 금리를 낮췄습니다만 지금 내년은 과연 한 차례 또는 2차례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월가는 전망을 하는데 어떤 분이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조금 통화정책에 좀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또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연준이?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100년만은 아니고요. 70년대에 한번 연준이 해봤죠. 굉장히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 70년 전에요? 70년대. 70년대. 1970년대.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심해진 건데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줘야 된다. 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봐라. 60, 70년대에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지 않아서 대통령 말을 듣다 보니까 저렇게 인플레가 생겼다라는 게 하나의 큰 에피소드인데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계속 연준이 독립적으로 하면서 인플레를 70년대 말에 있던 그 인플레를 지금까지 낮춰온 과정이고요. 물론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낮춰왔죠. 그때처럼 10%가 없는 인플레는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음 새로 의장이 임명이 되고 그분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 뭐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건 정부는 당연히 교류를 해야죠. 근데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만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런지 시장은 반가워하지 않겠죠. 증시나 채권 시장은 상당히 요동치겠죠. 만약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왜 과연 미국의 10년 국채, 30년 국채 기제를 높은가 하는 것도 그런 걱정이 약간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 인플레가 생길 수 있고 30년짜리 채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니까요. 장기물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채권 장기국채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준 의장에 누가 되느냐도 정말 남일이 아니네요. 우리나라 국채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글로벌 경제 전망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거래일 기준 사흘째 이어지면서 1,43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먹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는 1,300원대로 떨어질까요? 기업 개인 모두 환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외환 딜러 출신이죠. 류현정 전북은행 광화문 종합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모시고 내년 환율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 외환 딜러를 하셔서 외환 시장 전반을 좀 꿰고 계시는데 지금 거래일 기준 사흘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대 초반, 1,432원 3원인데 오늘도 지금 시장이 좀 하향 압력이 좀 큰 건가요? 오늘 분위기는 어때요? 예, 앞선 그 시장 안정화 조치의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지난주 초반까지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고점을 위협하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그러니까요. 지난 12월 24일 이후에 예.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강력한 구두 개입 이후에 네. 가파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고점 대비하면 한 50원 넘게 그러니까요. 하락한 4월 동안 그런 떨어진 수준입니다. 게. 예. 일단 외환시장에서는 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이어서 예. 실제 그 달러와 매도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매도 달러를 했을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그 전략적 환해지가 재개되면서 하락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향이 지금 4월째 이어지면서 예, 1,430원인데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구두 개입이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환율 안정 대책이 종합 패키지 형태로 나왔는데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효과가 커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 조치를 예전과 비교해서 볼 때 어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근의 그 외환당국의 조치와 이번 조치를 비교를 해보면 앞선 조치는 근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조각조각 나왔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예.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네. 환해지를 위한 달러화 매도가 국민연금. 동반이 되어지면서 예. 영향력을 훨씬 더 키운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실개입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위한 달러화 매도가 가세를 하면서 예. 상당폭 하락을 유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떨어질까? 내년에는 1,400원, 300원대 후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게 원화가 어떤 강세 요인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수요 공급을 지금 조절하는 달러 공급을 늘리는 건데 이 수요 공급의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추세가 확 바뀐다고 봐야 됩니까? 확연하게? 저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수급 여건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해외 투자를 집행을 하고 환해지를 위한 달러 매도를 하지 않던 국민연금이 그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화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왑이라는 실제로 이제 원화를 담보로 해서 외화를 빌리는 겁니다. 외환 스왑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빌려서 그 해외 투자를 하면서 달러화 수요를 일단 없앤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에 대한 환율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물안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소위 전략적 환해지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달러화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조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세제 조치라든가 또는 수출 기업에 대한 달러화 매도 독려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달러화 공급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금년도 이제 환율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의 기본 그 배경을 봐보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달러화 수요 확대의 상황이 완전히 가셨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 주식 채권 또는 기업들의 직접 투자 자금 유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달러화 수요 우위를 형성을 했고요. 이와 같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일 수도 있고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의 차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이면에는 그 기저의 배경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이 미국이나 이제 여타 투자 대상 국가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크게 기저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투자 자산의 수익성이라는 부분들이 상대적 수익성이라는 부분들이 차이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해외 투자 확대 요인으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이제 달러 공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만 이 수요 공급을 획기적으로 근본 흐름이 바뀌기에는 그런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그걸 좀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사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좀 올랐던 게 우리가 아무리 해외 투자를 하고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달러를 사지만 우리나라도 경상흑자가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많이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과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이제 보니까 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지표만 예. 외형적인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하신 말씀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금년도 10월까지 국제수지 통계를 봐보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896억 달러에 달합니다. 860억. 상당한 규모죠. 예. 그런데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합쳐보면은 약 한 948억 달러 정도 순유출입니다. 유출 규모가 크죠. 네. 이 정도 차이만 봐서는 이 정도로 높게 환율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수지의 내면에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의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뭐냐면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소위 상품 수지 흑자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국내 외환 시장에 유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내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중에서 한 3분의 1 이상이 그 내국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서 수출하는 그런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나요? 예. 뭐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해외 현지 법인에 수출한 그 경상 상품 수지 흑자로 잡히는 그 국내 법인의 해외 현지 법인에서 수출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경상 흑자가 많이 나더라도 달러가 국내에 풀리질 않는다 그런 얘기네요. 그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자금 유입 중에서 외국인이 금년도에 국내에 투자한 게 한 520억 달러 됩니다. 그 중에서 채권 투자 자금 유입이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한 41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 자금은 보통 이제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환해지 거래를 합니다. 환해지 거래를. 현물로 달러를 팔지만 선물로 달러를 되사면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자금의 공급은 외환 시장에 영향이 적게 미치고 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던 그런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그냥 국제 수지표상으로는 이 정도의 수요 그 우위의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상흑자가 많이 나더라도 뭐 해외 투자한 것보다는 우리가 많을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데 좀 뜯어보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화 가치라는 것은 달러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달러 1달러에 우리가 원화를 얼마 줘야만 달러를 사느냐인데 달러 자체가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보면 또 우리가 원화가 이렇게까지 약해야 되느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 일정 부분이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부분은 맞습니다만 사실 이제 달러와 약세가 좀 과다하게 그 평가되고 있는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러와 보통 우리가 이제 달러와의 변동을 이야기할 때 달러와 지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달러와 지수 기준으로는 금년도에 한 9% 가까이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와 지수라는 게 이제 주요국 6개 통화 대비 달러와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DXY라고 표시를 하는데 근데 달러와 지수 산정의 그 가중치로 유로화가 5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요? 그렇게 비중이 커요? 그런데 이제 그 금년도에
유로존이 경제가 회복이 되지면서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ECB가 상당히 긴축적인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예. 반면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화 정책의 방향성 차이가 달러와 약세, 유로화 강세로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달러화의 다른 통화에 대한 움직임을 봐보면은 예. 뭐 엔화나 원화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금년도에 큰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큰 차이를 보이질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타 주요 통화라 그럴 수 있는 캐나다 달러, 예. 호주 달러 이런 통화 대비해서는 뭐 한 3에서 한 5% 정도 약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화가 홀로 약세다라는 예. 그런 평가는 일정 부분 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나홀로 약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좀 과장이 있어 보인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지수, 달러가 주국 통화에 대한 비율에서 떨어지는 것은 유로존의 유로화 가치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9%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지 실제적으로 일본 엔화 또는 중국 위안화에 비해서는 뭐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가 이렇게 뭐 약해지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일 수도 있다는 건데 요즘 엔화 환율 또 중국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주목되는 것 같아요. 예, 위안화 환율도 굉장히 위안화 가치가 뭐 강해진다면서요? 최근에 이제 중국 외환 당국은 위안화 좀 강세를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엔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네.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은 위안화 가치, 우리 원화 가치가 뭐 위안화 가치에 연동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최근에 보면 아니다. 일본 엔화에 훨씬 많이 연동된다. 이렇게 예, 되는데 그렇습니다. 두 통화의 영향을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 원화가 받는 건가요? 보통 이제 외환 시장에서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 바스켓을 구성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아시아 통화 바스켓, 예. 신흥국 통화 바스켓 이런 식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 하나만 두고 보질 않고 여러 통화들과의 어떤 그 상대적인 변동을 쳐다보면서 소위 이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 경제나 중국 경제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이런 관점에서 위안화나 엔화의 환율 변동에 대해서 원화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가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입장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과거 경험치로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 엔화가 약세를 보였을 때 원화도 약세를 보이더라라는 그런 경험치 학습 효과가 뭐 그와 같은 어떤 동조화 현상을 낳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 지금 떨어졌습니다만 1,430원대 초반이지만 24일 이전만 해도 1,480원 해서 곧 1,500원을 뚫을 것 같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도 환율이라면 외환 딜러들이 볼 때는 야 이거 금융 위기 수준 정도 돼야 볼 수 있는 환율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율만으로 볼 때 우리 시장에 그런 리스크, 위험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건 좀 관계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고환율은 우리 경제 내지는 우리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라고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뭐 과거 위기 시에는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 자산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고 싶어도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소위 유동성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주가 급락, 그다음에 뭐 차익 금리 급등, 그리고 환율 급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환율 급등은 위기다. 그러니까요.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아마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 많은 거예요. 예, 시청자들도.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예. 뭐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하락할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 내지는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유동성 지원 확충 조치를 취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도 상승폭을 빠르게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과거와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 주가와 환율 움직임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예. 좀 전에 그 앞에 방송에서 말씀을 잠깐 언급한 걸 들었습니다만 뭐 주가가 지금 4,200. 그러니까 예, 뭐 아주 다른 좋습니다. 나라보다가 좋습니다. 금년도 퍼포먼스만 보면은 우리 최고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이 상승률을 제일 보이고 높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외화 차입 비용이라든가 예. 또는 우리나라 그 정부 채권의 신용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라 그럴 수 있는 CDS 프리미엄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유동성 또는 투자 심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전혀 위기의 상황이 아니죠. 네. 전반적으로 최근의 환율 상승은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 그동안의 경상흑자를 통해서 벌어들였던 많은 돈들이 네. 보다 높은 수익을 쫓아서 해외로 배치되는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달러화를 매수하는 달러화 환전 수요가 낳은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뭐 과거의 어떤 과치, 현재의 고환율이 위기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뛰어도 이게 유동성 위기라거나 투자 심리의 어떤 위험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뭐 수입 물가가 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소업체들도 워낙 고생을 하고 또 물가가 또 나중에 오르면 전 국민이 피해를 보니까 당장 시장은 걱정이 아니어도 환율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선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대책도 만들고. 자, 그러면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환율 수준 1년 전체로 보면 어떨까? 우리 지점장님 어떻게 내년 환율을 전망하세요? 뭐 최근에 나온 그 전망 보고서를 봐보면은 상당수의 예측 기관들이 내년도 환율이 뭐 1,400 또는 그 이하로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 내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400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 기간 동안에 고환율이 유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고환율이라 그러면 어느 수준을 뭐 1,400원 중반 내지는 그 이상의 상당 수준 높은 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뭐 주요 예측 기관들의 예측과는 좀 다른 예측이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환율 상승을 이끌었던 내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투자 자금 유출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좀 어렵다. 적어도 당분간은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환율 하락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를 지속하는 한 달러와 수요처입니다. 공급처가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 달러를 계속 필요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와 수요처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한국은행과 외환 수합 거래를 통해서 달러를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언젠가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 빌린 것도.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현재 달러와 수요를 이연시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점을 뒤로 미춘 것이 따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 취하고 있는 소위 전략적 환해지를 위한 달러와 매도세도 마냥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근본적으로 환율이 하락을 계속 하락 압력으로 계속 가중시키면서 뭐 1,300원대에도 달러를 팔기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최근 며칠 동안에 작동했던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취했던 여러 정부의 이제 여러 공급 확대 조치도 조금은 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영향에 미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정부에서 약속했던 대미 투자가 집행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줬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향이 있을 수 영향이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겠다 또는 최소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금액을 뭐 조정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외환 시장에 우려가 있으면. 예. 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수요 요인입니다. 그죠? 추가적인 수요 요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수요 우위에 대한 어떤 예상을 좀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대 원화환율 변동의 또 다른 한 축인 글로벌 달러화 변동을 놓고 보면은 예.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도의 글로벌 달러화가 현재보다가 약세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를 지금까지 낮춰왔고 내년에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도
달러가 약세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예,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연준이 내년도에 적어도 2차례 예. 그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최근에 나타난 그 경제지표 그 3, 4분기 미국 예. GDP 성장률을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연율 4.4%, 네. 4.3% 엄청 성장을 높았어요. 했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와 같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정상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집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미 ECB 같은 상대국들은 이미 긴축적인 어떤 정책 입장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반영하면은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거기에 더해서 뭐 예를 들면 일본도 우리도 그리고 유럽도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네. 뭐 결국 달러화 수요가 네.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네. 그런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글로벌 달러화가 현재보다는 약세를 보이기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당 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네요. 네, 환율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정 전북은행 기업금융시험장이었습니다. 시험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글로벌 경제 최대 이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깨트렸는데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내년의 최대 변수는 뭘까요? 미 연준 AI 중국으로 모아집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사임에 따른 미국의 통화 정책이 최대 변수죠. AI 거품론은 내년에도 증시를 흔들 텐데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기업들은 주가 상승의 향연을 누릴 겁니다. 마지막 변수는 중국. 세계는 중국의 더 커진 영향력을 실감해야 할 겁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